멋부림은 못 참지.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계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스위스 시계가 왜 유명한지, 회중시계에서 손목시계로 언제 어떻게 넘어왔는지를 알아볼 건데, 그러려면 또 과거 시계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언제 생겨났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2만 년 전까지만 해도 인류는 시간 단위가 해가 뜨고 지는 하루, 계절이 바뀌는 달과 날짜까지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루의 시간을 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장치를 만들어 왔고, 인류의 시간이 정말로 시간의 단위가 된 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15,000년이 훨씬 지난 기원전 3000년경이거나 2000년쯤이라는 겁니다. 물론 훨씬 과거부터 나무의 그림자를 보고 시간을 측정했을 수도 있지만, 기원전 1500년 전 막대기를 지구의 자전축과 평행되게 기울이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것이 선다이얼의 시초이자 시계 역사의 시초인 근호문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오벨리스크가 근호문으로 쓰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러한 근호문과 함께 햇빛이 없는 밤에는 별의 방향을 정확하게 재서 시간을 알 수 있는 별을 붙잡는다 라는 뜻의 아스트롤라베 라는 시계가 쓰이기도 했는데, 이것은 시각을 알 수 있는 시계이자 별의 위치와 경도 등을 관측할 수 있는 천문기계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이슬람 천문학자들이 최초로 만들었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것은 이슬람교의 예배의식에서 정확한 일출 시각과 메카의 방향을 파악하려고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후 이러한 원리가 발전해 중세엔 천문시계가 등장하는 등 시계는 천문학과 점성학과 함께 연관되어 발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낮과 밤의 시각을 알 수 있는 시계들이 발명이 되었으나, 낮 시간 최초의 해법이었던 해시계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바로 해가 항상 비치지는 않는다는 점이었죠.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거나 날이 흐리기만 해도 해시계는 쓸 수가 없었고, 밤에 사용하는 아스트롤라베 역시 흐린 날이면 별도 볼 수 없었으므로 인간들은 다른 기구를 발명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물도둑이라는 뜻의 클렙시드라가 개발됐는데, 원래는 고대의 우물물을 기를 때 사용되던 도구였어요. 아래에 구멍을 뚫어놓고 안쪽에는 눈금을 이렇게 그려놔서 법정에서 변론 시간을 잴 때나 연설 시간을 잴 때 등등 시계의 일종으로 사용이 되다가 후에 정교하게 개량이 되어서 클렙시드라라는 이름으로 물시계가 발명되었고, 물시계 이후에는 양초가 줄어드는 길이로 시간을 측정하는 불시계, 그리고 물시계, 불시계 이후에 나왔으나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는 모래시계 등은 다양하게 변형되고 나름 정교해졌습니다. 특히나 이 불시계는 알람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양초가 줄어드는 길이에 따라서 시간을 측정했기 때문에 양초에다가 못을 이렇게 똑똑똑 꼽아놓고 초가 일정 길이 이상 타면 못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철 받침대에 떨어져서 딸그랑 소리가 나면 대충 1시간 정도가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람의 기능을 수행했던 거죠. 이후에도 중세까지 해시계와 물시계는 시간을 측정하는 아주 기본적인 도구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의 시간을 대략적으로 언제가 아침이고 언제가 점심쯤이고 언제가 곧 해가 떨어지겠구나 라는 건 알게 됐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의 시, 분, 초의 개념은 언제 생겼을까요? 이것은 아스트롤라베처럼 별을 관측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바로 서기 150년 이집트의 수학자 프톨레마이오스가 동그란 구 위에다가 별자리 지도를 그린 장치를 개발했는데, 이 구의 경도를 360등분하고 그 중에 또 1도를 다시 60등분해서 이걸 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분을 다시 60등분한 것을 초라고 불렀습니다. 굳이 60등분을 한 건 당시에는 12진법과 60진법을 사용했기 때문인데, 따라서 현재의 시와 분, 초의 개념이 생겼지만, 원래 프톨레마이오스가 명명한 분과 초는 하늘의 별자리를 구분하기 위한 경도의 개념이었지 지금의 시간의 개념은 아니었고, 이렇게 프톨레마이오스가 만들어 놓은 분과 초의 경도 개념이 시간의 개념으로 바뀐 건 한참 뒤인 1267년의 일이었습니다. 기원전 45년부터 사용해온 율리우스력에 문제가 생기면서부터인데, 율리우스력에서는 1년이 365.251이기 때문에 1년의 길이가
11분 14초 정도 더 길어요. 그런데 이 11분이라는 게 엄청나게 크게 와닿지 않아서 언뜻 들었을 때는 딱히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이게 무려 128년이 지나면 완전히 하루가 빨라지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128년에 하루 정도면 사실 큰일은 아닐 수 있죠. 당시 사람들이 100년씩 살 것도 아니고 하루 정도 차이 나봐야 큰 문제가 안 될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역시 중요한 날짜들을 챙겨야 하는 종교에서 터지게 됩니다. 바로 콘스탄티누스 1세가 부활절은 춘분이 지나고 첫째 보름달이 뜬 후 첫째 일요일로 정하면서 이 춘분이 언제인지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는데, 부활절을 처음 정한 1차 니케아 공회가 열린 서기 325년에는 춘분이 3월 21일이었는데 128년마다 하루의 오차가 계속해서 누적되면서 1263년에는 3월 13일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계절까지도 차이가 커지면서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당시 철학자 로저 베이컨이 달력 시스템을 수정하면서 프톨레마이오스가 사용했던 분과 초의 단위를 시간의 단위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또 300년간 논의를 하다가 1582년 10월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3세가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그레고리력을 공표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전까지는 그저 막연히 1시간의 절반 혹은 1시간의 4분의 1이라고 표현했던 단위가 60등분으로 쪼개지게 되었고, 이 분을 다시 60등분한 초라는 개념이 등장해서 인류의 시간 단위가 초까지 내려와 지금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시계는 천문학, 수학, 종교 등과 함께 발전을 했는데 13세기에 이르러 유럽에서는 대포와 함께 세계 최초의 기계식 시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기계식 시계는 도시 한가운데에 설치된 거대한 공공시계였습니다. 이 시계의 가장 초기 형태는 떨어지는 추였는데 시계바늘 없이 종을 울려서 시간을 알리는 방식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고, 가벼운 추가 아니라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추였기 때문에 이 추가 내려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계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긴 하지만 나무를 깎아서 조립했기 때문에 제작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바람이나 다른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시간이 매번 달라질 수도 있었고, 실제로 하루 오차가 30분 이상 날 만큼 부정확했습니다. 이렇게 나름 시계가 발전해 나가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어떻게 하면 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을지를 두고 고민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확한 시간에 종을 치는 게 가장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종은 중세 도시 생활에서 아주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했는데, 종소리는 시각을 알려주기도 하고 잠자리에 들 때, 일어날 때, 일터에 나갈 때, 장을 열고 닫을 때뿐만 아니라 불이 났거나 적이 다가오고 있거나 국왕이 즉위했거나 교황이 선출될 때 등등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사람들 모두가 그 종소리의 의미를 알았고, 그렇게 종은 공동체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고대 로마 때부터 교회와 성당에서는 종을 쳤고, 성당과 교회에 설치된 초기 천문 시계들은 종소리를 울리는 시계였습니다. 과거 사람들은 종소리가 폭풍과 전염병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었으며, 도시와 교회, 수도원이 아름다운 종이나 소리가 맑은 종을 갖는 게 그곳에 자존심이 걸린 일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종을 칠 수 있을까 하는 시계도 개발되게 됩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굳이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인지를 알 필요는 없었지만,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봤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예배종을 치는 게 당시 교회 성직자들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고, 벽시계와 같은 대형 시계를 의미하는 클락의 어원은 고대 켈트어에서 시작돼서 소리가 나는 종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클로카에서 유래가 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계라는 건 종과 같은 의미였던 거죠. 교회나 마을 한가운데에는 큰 시계탑이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시각을 알 수 있는 시계탑을 중심으로 약속을 잡으며 시계탑은 만남의 장소이자 관광 명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14세기에는 기계식 시계가 서서히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이제는 자연을 기준으로 시간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곧 소리로 정시를 알리는 동력장치가 개발됩니다. 1335년 밀라노의 한 연대기에 따르면 매우 커다란 추가 하루 24시간에 따라 24차례 종을 치는 신기한 시계가 있는데, 밤 1시에는 한 번, 2시에는 2번을 쳐서 시간을 구분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샤를 5세는 왕국의 탑 중 하나에 정시를 알리는 시계를 설치했고, 이것이 매우 마음에 들어서 성과 별궁 등에도 비슷한 시계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파리 구석구석 모든 주민들에게 들리게 했고, 혹시나 들리지 않을까봐 걱정한 국왕은 왕궁의 시계가 정시를 알릴 때 파리의 모든 성당이 이 시계 소리에 맞춰서 종을 울리도록 명령하죠. 이렇게 해가 뜨지 않아도 모두가 시각을 알 수 있는 시계, 특히 커다란 공공시계는 당시 매우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시계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시계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은 엄청난 비용이 들었고, 초창기 시계는 개인의 소유가 불가능한 공공의 소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자발적으로든 강제적으로든 비용을 모아서 필요한 재정을 마련했었죠. 1356년 볼로냐의 시처사에는 공공시계를 건립하기 위해서 20세 이상 모든 시민들에게 18페니의 세금이 부과되기도 했고, 부유한 시민들은 종종 공공시계를 제작하거나 기존의 시계를 유지하는 데 쓰도록 유산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당, 교회, 시청사 등 공공장소에서 종을 울리는 대형 시계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만든 비싼 공공시계도 매우 부정확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시 시간을 맞춰야 됐고, 시계 관리인들은 해시계와 물시계를 기준으로 시간을 보정해야 했습니다. 1481년에는 도시 곳곳에 모든 시민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종을 치는 커다란 시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어떤 도시가 더 도시를 빛낼 크고 훌륭한 기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두고 다른 도시와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자부심, 실용성, 기계에 대한 관심 등이 결합되어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시계의 확산이 촉진되었습니다. 그리고 14세기 말이 되자 정시뿐만 아니라 15분 간격으로 치는 시계가 제작되기도 했죠. 하지만 14세기와 15세기 대부분의 시계는 정확성이 매우 낮았고, 일반적으로 분침이 달린 시계는 불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또한 16세기까지도 가장 좋은 시계라도 시간이 정확하진 않았고, 때때로 해시계에 맞춰서 바늘을 다시 조정해야 했습니다. 또한 1641년 디종의 시의회는 공공시계끼리 서로 시각이 일치하지 않자 태양의 운행에 따라 다시 시계를 맞추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예배 도중에 천장에 매달려 있던 샹들리에가 흔들리는 걸 보고 진자시계의 원리를 추적해서 논문을 쓰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야 저기 샹들리에 흔들린다. 야 자리 좀 옮기자. 야 저거 언제 떨어질까? 저 떨어지면 진짜 큰일 나겠는데? 여기 예배당 닿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텐데 샹들리에가 흔들리는 걸 보고 진자시계의 원리를 생각했답니다. 천재는 다르죠. 자, 이러한 진자의 등시성을 이용하여 하루의 오차가 1분 미만인 정확성을 매우 높인 시계를 만드는 시도를 하며 1656년 네덜란드의 물리학자인 호이겐스와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인 로버트 훅에 의해서 진자시계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17세기 시계 제조에 첨단을 달리던 영국 시계공들은 앵커 탈진기 같이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여러 독자적인 장치를 발명했고, 측시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국이 공학에 기반한 시계를 만들 동안 미시계 나라 프랑스에서는 시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어두운 상황에 맛으로 시간을 알 수 있는 아주 기발한 시계를 만들기도 했는데, 이 숫자판에 각기 다른 향신료를 발라놓고 시침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향신료가 여기 있으니까 한번 싹싹 훑어가지고 맛을 이렇게 탁 보고 이거 후추구나, 지금은 11시구나 하는 향신료 맛을 보고 시간을 알 수 있는 시계를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계 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시간의 사유화도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바로 회중시계의 보급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일찍이 태엽으로 구성되어 시와 분이 나뉘는 시계를 구상했는데 이 구상을 16세기 독일의 자물쇠공 피터 헨라인이 실현시켰고 그렇게 회중시계가 탄생하게 됩니다. 라며 주류 학자들은 헨라인 최초설을 지지하지만 몇몇은 회중시계가 헨라인 이전에 만들어졌다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정확히 언제 누가 최초의 회중시계를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피터 헨라인의 니른베르크의 달걀이 시간의 사유화에 가장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기계식 시계와 대포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현했는데 두 가지 모두 금속 직공의 성장과 맞물려 나온 결과물입니다. 초창기 시계 제작자들은 대포 제작자나 자물쇠공, 대장장이를 겸하기도 했는데 당시 시계는 거대한 쇠나 청동으로 만든 공공시계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이들이 금속 관련 기술자였던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가내용 시계와 회중 시계가 보급되기 시작한 16, 17세기를 거치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시계들이 점점점 작아지면서 사치품화되어서 부유층의 전유물이 된 건데요. 때문에 시계 수공업자들은 이제 대장장이나 자물쇠공보다는 보석 세공인처럼 아름답고 섬세한 기술을 필요로 했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는 커다란 공공시계 제작자와 가내형 시계, 회중시계 제작자 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세기가 되면 대장장이나 자물쇠공 출신의 시계공보다 보석 세공인이나 귀금속 세공인 출신 시계공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죠. 소형 시계를 만드는 제작자들은 대형 시계를 만드는 시계공으로 오해받고 싶지 않다라며 커다란 철제 시계로 자신들의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라면서 선을 긋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사람들이 차고 다니는 손목시계 형태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 현재 기네스북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손목시계는 1868년 헝가리의 백작 부인을 위해 제작된 파텍 필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1571년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게 손목시계를 선물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도 하고 또 어디서는 나폴레옹의 여동생이자 나폴리의 여왕이었던 카롤린이 착용했던 브레게라고도 하고 또 어디서는 나폴레옹의 황후인 조세핀이 사용한 시계가 최초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된 시계 브랜드 중 하나인 브레게는 1775년에 만들어졌고 마리 앙뚜아네트도 브레게에서 시계를 주문했다라고 하니 아마 1868년에 만들어져서 기네스북에 등재된 파텍 필립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손목시계일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원조 배틀이 붙은 손목시계는 19세기 말엽 이전까지 장신구형 손목시계였고 액세서리의 일부로 겉옷이나 의복에 주머니가 없는 여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남성들은 남자라면 당연히 주머니에서 싹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싹 넣는 게 로망이지 라면서 손목시계를 찾으니 차라리 치마를 입겠다 라고까지 말하며 거부감을 보입니다. 멋부림은 못 참지. 하지만 장신구였던 손목시계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건 바로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총알이 튀어다니는 긴박한 상황에서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가지고 시간을 딱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는 건 너무나 번거롭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1880년 빌헬름 1세가 독일 해군 장교들을 위한 손목시계를 제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남성들 사이에서 손목시계가 유행하게 된 건 보어전쟁과 1차 세계대전 무렵인데 보어전쟁에 참전한 영국 군인들은 더운 남아프리카에서 전쟁을 치르니까 자연스럽게 외투를 입지 않게 되었고 그러니까 회중시계를 넣을 곳이 없어 결국 양복 주머니나 겉옷에 걸어놓던 줄을 손목에 둘둘 감아서 회중시계를 손목에 고정시켜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장교나 파일럿 같은 엘리트들이 지원 포격을 언제 하는지, 언제 끝나는지, 언제 돌격할지 등 작전 시간을 쉽게 볼 수 있어야 했는데 그때마다 총이나 손에 든 짐 같은 걸 내려서 주섬주섬 또 안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가지고 뚜껑을 딱 열고 시간을 확인하고 또 주섬주섬 주머니에 넣는 과정이 매우 불편했기 때문에 회중시계를 스트랩에 끼우거나 철사를 달아서 끈을 엮어 손목시계를 차고 다녔고 이것을 참호전쟁이라 불리는 1차 전쟁을 따서 참호시계라고 하여 트렌치 워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후 전쟁이 끝나고 장교들이 손목시계를 차고 다니니까 엘리트 남성들은 손목시계를 찬다 라는 이미지가 생기면서 과거 여성들의 액세서리라는 이미지가 사라졌고 회중시계보다 가볍고 작아서 휴대성도 좋았기 때문에 손목시계는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리고 1902년 오메가는 손목시계를 출시하면서 군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품목이라며 손목시계를 하고 있는 군인의 이미지로 광고를 하면서 남자라면 역시 손목시계! 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현재의 손목시계 형태를 띠게 된 건 1904년인데 아까 남성들 중 장교와 파일럿 등 엘리트들이 먼저 회중시계를 스트랩에 끼우거나 철사고리를 붙이고 가죽끈을 다는 형태로 손목시계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브라질 비행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알베르토 산토스 뒤몽은 비행 중에 조종관에서 손을 뗄 수도 없고 손에는 두꺼운 방한장갑까지 끼고 있어서 기존의 시계들은 불편하고 위험했고 이러한 고민을 보석상을 하던 친구한테 털어놓게 됩니다. 내가 이 조종관에서 손을 뗄 수도 없고 장갑을 끼고 있어가지고 회중시계를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불편해 죽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친구는 지금까지 본 적 없었던 새로운 손목시계를 만들어주겠다 라면서 호언장담했고 1904년 새로운 시계를 만들어내서 알베르토 산토스는 손목시계를 차고 유럽 비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베르토에게 새로운 손목시계를 선물한 친구의 이름이 바로 루이 까르띠에이고 이 시계가 바로 까르띠에 브랜드의 산토스 뒤몽입니다. 그리고 지금 형태의 시계가 최초로 만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05년 영국 런던에서 24살의 독일 청년 한스 빌스도르프와 알프레드 데이비스라는 사람 둘이 빌스도르프 앤 데이비스라는 시계 상사를 오픈하게 되는데 이게 독일 발음으로는 빌스도르프였지만 영어 발음으로는 윌스도르프였고 어떻게 하면 어느 나라에서든 발음이 쉽고 다이얼에 디자인하기 쉬울까를 고민하다가 1908년 독일과의 무역을 제한하는 영국의 정책 때문에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자 본사를 스위스로 옮기고 회사 이름을 바꾸었는데 이 회사는 훗날 스위스의 대표적인 시계 롤렉스가 됩니다. 참고로 지금도 유명한 롤렉스의 오이스터 케이스는 과거 빌스도르프가 정밀한 무브먼트를 어떻게 하면 습기나 먼지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저녁 식사 도중에 생굴을 먹고 있는데 아무리 열려고 해도 굴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금속 덩어리를 통째로 깎은 케이스를 만들어 최초의 방수시계인 오이스터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냥 다른 사람이 개발한 걸 굴처럼 단단하게 닫혀 있어 한 번 입을 다물면 물이 들어가지 않아 수중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 라는 의미에서 오이스터라는 이름을 붙이고 상품화한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는 방수시계를 광고하기 위해서 수영선수였던 메르세데스 글리츠가 여성 최초로 도버 해협을 수영으로 횡단할 때 오이스터 모델을 착용하도록 했고 15시간 동안의 바다 수영에도 멀쩡하게 시계가 작동하자 롤렉스가 이뤄낸 세계적 승리의 행진이라는 문구로 광고를 걸었고 마케팅을 매우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게 됩니다. 또한 1962년 007 살인번호부터 제임스 본드가 롤렉스 서브마리너를 계속해서 사용하며 제임스 본드의 시계로 유명했으나 1995년 이후부터는 제임스 본드의 시계는 오메가로 바뀌게 되어 현재는 제임스 본드의 차는 에스턴 마틴, 제임스 본드의 시계는 오메가로 유명하죠. 또한 이론상으로는 차고만 있으면 영원히 시계가 작동한다라는 오토매틱 무브먼트 또한 롤렉스에서 최초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데 퍼페추얼 모델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아이디어는 18세기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꾸준히 시계 태엽을 돌려서 일명 시계 밥 주는 행위를 대신해 인간의 움직임만으로 영구히 시계를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이디어는 당대에는 이루어지기 힘들었습니다. 교회 시계탑 같은 곳에는 당연히 적용이 불가능했고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던 회중시계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시계의 특성상 사람들의 움직임을 제대로 반영하지를 못했죠. 그러다가 19세기가 되어 손목시계라는 것이 개발되자 자동 동력 제공의 이론이 현실화되어 현재의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가장 널리 사용되며 무브먼트가 뭐지? 내 시계는 무브먼트가 뭐지? 라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 90%는 쿼츠 무브먼트일 겁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며 한 번 맞춰놓으면 쓰지 않더라도 알아서 시계가 돌아가고 시간이 맞춰져 있는 배터리가 알아서 쓰는 일반적인 시계를 쿼츠 무브먼트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쿼츠 무브먼트 시계는 일본 세이코라는 곳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세이코 아스트론이라는 모델로 가장 먼저 팔았는데, 그 전까지는 시계라고 하면 조금 부정확하고 비쌌으나 정확하고 편한 쿼츠 시계가 나오자마자 상류층만 쓰던 시계 가격이 점점 내려가서 스위스 시계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며 일명 쿼츠 파동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블랑팡이라는 시계 기업은 아예 망하기도 했고,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도산하게 되면서 100년 전통 오메가와 티소를 보유한 SSIH와 미도, 론진을 보유한 ASUAG 역시 도산 직전이었는데, 이 두 기업은 살아남아 보고자 연합기업이 되어 1983년에 SMH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설팅 회사의 자문을 구했는데, 당시 컨설팅 회사의 창업자였던 니콜라스 헤이액이 시계 회사들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이 SMH를 인수했고, 이것이 현재의 스와치 기업이 됩니다. 스와치 기업은 도산 위기였던 시계 회사들을 인수합병하고, 이외에도 다른 기업들과 합쳐 과거부터 내려오던 고급스러운 시계 브랜드 이미지는 유지하되 다양한 브랜드 전략으로 현재까지 19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서 시계 쪽의 폭스바겐이라고 불리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시계의 발명과 유명한 곳들은 거의 영국, 독일, 프랑스인데, 제가 지금 방금까지 이야기했고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시계 브랜드 파텍 필립, 브레게, 바시론 콘스탄틴, 롤렉스, 오메가, 브라이틀링, 파네라이, IWC, 피아제, 오데마 피게, 태그 호이어 같은 시계들은 다 스위스 브랜드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위스 시계는 언제부터 유명해진 걸까요? 원래 1400년대까지 스위스 제네바에는 시계공이 딱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15년에 교회 시계가 고장났을 때 시계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는데, 시계공들이 스위스로 넘어오기 시작한 건 바로 16세기. 1550년 직후 종교 박해를 피해서 프랑스에서 시계공들이 대거 넘어왔고, 이어서 이탈리아, 독일 등지에서도 넘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노동인구가 늘자 경제 르네상스를 동반하게 되었고, 숙련공이었던 시계공들은 당시 제네바에서 성행하던 보석 제조 기술과 시계 산업을 섞어서 아름다움과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고, 또한 수출에 유리한 제네바 시장에서 자신들의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스위스 제네바를 시계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600년 무렵에는 제네바에서 약 30명 정도의 시계 장인이 존재했다라고 하는데, 1680년이 되자 100명 이상의 장인과 300명 이상의 직공이 연간 5000점 이상의 시계를 생산해냈다라고 해요. 반대로 프랑스의 시계 산업은 점점점 쇠퇴했는데, 원래 유럽에서 시계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한 최초의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던 프랑스는 16세기 후반 정치적 혼란과 종교 분쟁으로 시계 산업이 주춤하게 되었으나, 그래도 수많은 시계공들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주춤했을 뿐 쇠락하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17세기 중반부터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제네바에서 시계상거래 조합까지 만들면서 경쟁력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을 때, 낭트 칙령이 폐지되어 더 이상 위그노들은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고 다른 나라로 망명하게 됩니다. 결국 길드의 통제, 외국과의 경쟁, 숙련공들의 유출 등으로 인해서 시계 산업은 점점 열악해지게 됐죠. 반면 스위스인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시계 태엽 장치에 아예 그냥 이름을 새기지 않아서 다른 제조업자들 누구나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서 그냥 팔아버렸고, 런던산 부품 요청이 들어오면 자기가 만든 제품에다가 런던의 표식을 새겨서 파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내가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다른 사람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고 안 해도 돼. 우리는 팔아먹기만 하면 돼. 라는 생각인 거죠. 자, 그렇게 18세기 초가 되면 시계 장인을 뜻하는 캐비노티에들이 도시 인구의 3분의 1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 수도 있는 이 캐비노티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계 공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빛이 가장 잘 들어오는 맨 꼭대기층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원래 시계 장인들 뿐만 아니라 귀금속 세공사, 석공들까지 가리키는 용어였지만, 쿼츠 파동 이후 살아남은 캐비노티에들은 엄청난 기술력으로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 뿐이었고, 나중에는 장인 정신을 갖고 시계만 만드는 사람을 가리켜서 캐비노티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주문 지적 받아서 만드는 장인 같은 느낌인데, 대체로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든 브랜드, 그러니까 뭐 티소나 브레게 같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회사를 만드는 것들은 대부분 캐비노티에들이었어요. 아무튼 18세기에는 프랑스에서 런던이나 제네바산 수입 부품에 포함되지 않은 시계는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18세기 말이 되면 주라 산맥을 일대로 시계 산업이 퍼져나가 제네바에서는 평균 8만 점 정도 생산한 시계를 전부 다 수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자동식과 영구 달력 등의 메커니즘을 개발해서 현재 오메가, 론진, 오데마 피게, 피아제 등등의 유명한 시계 브랜드들은 대부분 스위스에서 만들어지고, 제네바에서 쥐라 산맥 일대의 시계 공장을 와치벨리라고 부르게 되며 지금까지 시계 하면 스위스라는 인식이 남아있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 손목에 있는 시계가 어떤 역사 흐름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시계의 전반적인 역사와 왜 스위스 시계가 유명한지 등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